안녕하세요. 플라이존 드론교육원의 이메나 팀장입니다. 실기하기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구술까지 하려니까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 방에 합격하는 드론 구술 시험.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은 말 그대로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확실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6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저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드론이 보이는데요. 이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 해서 프롭이 6개인 헥사콥터입니다. 헥사콥터. 한번 다시 볼까요? 프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개의 프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개의 프롭이 있는 거를 헥사콥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4개의 프롭이 있을 땐 뭐였죠? 그렇죠. 쿼드콥터라고 합니다. 쿼드콥터. 6개는 위에 있는 헥사콥터. 그러면은 8개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옥토콥터. 12개는요? 그렇죠. 도데카콥터라고 합니다. 프롭의 개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명칭은요,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기 E610이라고 있는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현재 기체의 형식인데요. EFT사에서 제조한 6개의 프롭이 있는 10리터 약재를 실을 수 있는 E610이라는 기체의 형식을 말합니다. 자, 크기를 볼게요. 크기는요, 말 그대로 얘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로 1800mm, 세로 1800mm, 높이 480mm, 단위는 밀리미터가 돼요. 네, 프로펠러 포함된 크기입니다.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자, 프로펠러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23인치, 피치 8.8인치. 자, 프롭에 보면요. 2388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23인치는요. 말 그대로 프로펠러 사이즈고요. 88은 뭐냐면 8.8인치 피치인데요. 피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기체가 이 프롭이 한 바퀴 돌았을 때, 회전했을 때 기체가 앞으로 전진한 거리가 8.8인치입니다. 다시 한번 피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프롭이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기체가 앞으로 전진한 거리입니다. 그럼 피치 값은 8.8인치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모터 축간 거리는요. 모터와 모터, 이 보라색 보이시죠? 모터와 모터 사이의 거리인데요. 1400mm입니다. 이제 무게를 볼게요. 무게는 자체 중량은 13.8kg. 여기에는요. 배터리를 포함된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2kg 정도 하고요. 최대 이륙 식량은 23.8kg인데요. 요거는 저희 현재 아까 말한 10리터의 그 연료라고도 하죠. 양 무게를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3.8 플러스 10 하면 23.8이 되겠죠.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데가 휴대폰이나요, 뭐가 있죠? 노트북에서 많이 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제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뤄주셔야 되고요. 리튬 폴리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한 팩당 6개, 6셀로 되어 있습니다. 6셀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 한 셀당 전압 3.7V, 완충했을 때는 4.2V, 한 팩은 곱하기 6 해서 22.2V.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표를 보시면 전격 전압되어 있는데 때로는 표준 전압이 뭐예요? 혹은 기준 전압이 뭐예요? 라고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셀당 전격 전압, 표준 전압은 3.7V입니다. 완충 전압은 4.2V입니다. 만약에
한 셀이 아니라 한 팩이라고 하면은 6개의 셀이기 때문에 곱하기 6 해서 22.2V입니다. 완충전압은 곱하기 6, 25.2V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간혹 두 팩당 전격 전압이 뭡니까? 그럼 곱하기 2, 두 팩이니까 44.4V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거의 안 물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16,000mAh입니다. mAh. 그래서 요거는 hour라고 있는데요. 1시간이에요. 시간이 개념이거든요. 1시간당 16A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합니다. 중량은 2kg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6,000mAh. 자, 조전기는요. 현재 후타바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파수입니다. 조전기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2.4GHz입니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조전기도 2셀로 되어 있고요. 예, 리튬 폴리머로 해서 자 똑같아요. 3.7V 곱하기 2 하니까 7.4V에서 완충 전압은 8.4V가 됩니다. 비행 제어기 FC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로 말하면 CPU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제어기는요. DJI 회사에서 나오는 A3AG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 부품의 명칭과 기능인데 좀 복잡해 보이죠? 지금만 살짝 복잡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 편해집니다. 여기 보면 자이로 센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로 센서. 기체의 중력 방향에 대한 자세다. 기울기를 계측한다. 비행체 자세를 유지한다. 즉, 비행체, 그 드론의 자세를 유지하는 센서, 자세를 유지해주는 센서 자이로 센서입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 센서는요, 기체의 기울어지는 속도를 계측합니다. 즉, 비행체 자세와 변화, 속도를 계측하는, 자, 가속도 센서. 이 두 가지 센서는요, 보통, 그 기체의 그런 수평을 유지해주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전자변속기 나옵니다. ESC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 ESC, 이 변속기라는 게요,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최근의 드론들은 다 모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해줍니다. 자, 그 다음 PMU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전원 관리 장치. 일정하게 보통 이제 이런 센서들의 일정한 그런 전류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전원 관리 장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행 제어기, 아까 말씀드린 FC. FC는요, 무선 조정기의 수신기와 RC라고도 하죠. 수신기와 그리고 ESC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선 조정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내는 명령들이 있어요. 센서 값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FC에서 ESC한테 모터를 제어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모터를 제어하는 것을 말 그대로 FC라고 합니다. 자, 센서 나오죠? 기압 센서. 기압 센서는요, 말 그대로요,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해 줍니다. 온도, 압력, 고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해 주는 게 기압 센서입니다. 지자기 센서. 지자기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 즉, 지구의 자기장을 활용해서 나침반이라고도 하거든요. 나침반. 북쪽과 남쪽. 비행체의 방향 나타내는 것을 지자기 센서라고 합니다. GPS 수신기가 나옵니다. 위성 항법 추기 시스템으로 위성을 관측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의 수신기다. 즉 비행체의 위치를 나타낸다. 우리 GPS 거의 차량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MU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자이로,
가속도, 지자기 센서가 같이 합작해서 관성 측정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조정기를 통해서 이 수신기가 받아들여서 이 값을 FC에 보내고 FC에서 변속기 ESC에 보내고 이게 바로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쉬워요. 비행 원리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쪽 풀업이 빨라지는 원리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건요. 4개의 풀업이 있는 쿼드콥터고요. 자, 기수 방향이 앞에를 향한다고 했을 때 12시라고 친다면요. 우측의 첫 번째 1시 방향 정도 되죠? 이게 첫 번째 풀업입니다.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풀업, 세 번째 풀업, 네 번째 풀업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이 첫 번째 풀업이 도는 방향은요. 반시계예요. CCW라고 합니다. 반시계 방향인데요. 네, 반시계 카운트 클락 와이즈에서 어떻게 돌아요?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자, 2번은요. CW 클락 와이즈에서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3번은 어떻게 되죠? 얘랑 똑같이 돕니다. 1번하고 3번하고 동일합니다. CCW로 돕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시계. 요거는 CW로 돕니다. 시계. 자, 안쪽으로 모아지는 형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전진 합니다. 전진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뒤쪽에 있는 풀업이 빨라집니다. 3번, 4번이 빨라지는 거고요. 후진했을 때는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앞쪽 풀업이 빨라지기 때문에 1번, 2번이 빨리 회전합니다. 자, 좌측으로 이동하면 좌측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좌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우측에 있는 풀업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과 4번이 빨라지는 거고요. 자,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는요. 우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좌측으로 있는 풀업이 빨라집니다. 2번과 3번이 빨라집니다. 좌측선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좌측선에라고 하면은요. 좌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좌측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좌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측으로 돌아가는 게 빨라지겠죠. 우측으로 돌아가는 게 뭐죠? 예, 그렇죠. 2번하고 4번입니다. 그러면은 우측으로 선회했을 때는요. 좌측으로 돌아가는 게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좌측으로 돌아가는 게 뭐죠? 그렇죠. 1번과 3번입니다. 이해 가시죠? 좌측과 우측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안정성 인증 검사입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라는 건요. 최대 이륙 중량이 기준입니다. 그냥 중량 아니고요. 자체 중량 아니고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저희 기체는 얼마였죠? 23.8kg입니다. 그런데 25kg이 초과되는 무인 비행 장치는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체는 23.8kg이므로 25kg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안정성 인증 검사는요. 25kg이 초과하는 무인 비행 장치일 때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고요. 자, 검사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정성 인증 검사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도 검사는요. 최초로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걸 말하고요. 수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 검사는요. 수리 및 개조를 한 이후에 받는 검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재검사가 있습니다. 수시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검사들이 있다. 중요한 건 25kg이 초과되는 무인 비행 장치일 때 1년에 한 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받아야 하고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비행 계획 승인입니다.
좀 많이 복잡해 보이나요?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촬영 허가는요, 국방부에서 합니다. 촬영 허가는 국방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금지구역, 제한구역, 민간관제권, 군관제권, 그 밖에 모든 지역은 다 국방부에서 촬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허가는 군에서 받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어딨냐면 뒤에서 확인할 텐데요. P73, 그죠? A. 그리고 P518에서 P61에서 65. 네. 이 지역을 말합니다. P73A는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P518과 P61에서 65까지는요, 합동참모본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군 관제권에서 비행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비행 승인은요, 민간 관제권인 경우에 각 지방항공청에서 받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지방항공청이 있죠. 자, 위 모든 사항은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기체, 고도 150m 이하로 산정했을 때만 적용된다.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에는 각 기관마다 모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고요. 모두 받아야 된다. 고도 150m 이상 비행이 필요한 경우 공역에 관계없이 국토부 비행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복잡하죠.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일 경우에는 비행 금지구역 및 관제권을 제외했을 때는 고도 150m 미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의 기체는 정 공역에서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최대 이륙 중량 상관없이 비행 금지구역, 관제권에서는 사전에 비행 승인 없이는 절대 비행할 수 없다.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촬영허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국방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방부에서 받되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는 다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7일 전에, 촬영 7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행 승인은 보통 3일 전에 신청을 하고요. 자,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배터리는요, 매 비행마다 완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만 사용하시고요. 저전력 경고 깜빡깜빡 빨간불이 깜빡깜빡 되면 즉시 복귀하고 착륙시켜야 합니다. 충전 시 주의사항, 배터리 충전 시 항상 모니터링한다. 뭐죠? 항상 지켜보면서 한다. 충전이 다 됐을 경우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보관 시 주의사항,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방전시킨 후 보관하도록 합니다. 오래 사용할 목적인 거죠. 비행체를 장기 보관할 경우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배터리 정비 시 주의사항,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배터리 셀이 손상됩니다.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명이 단축됩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 있습니다. 소금물에 3일 정도 담가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은요, 물과 소금의 비율은 5대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금물에 담그면요,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되고요.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 기포가 없어지고요. 그럴 때 이런 다 분리를 해야 되겠죠. 전선 분리를 하고 나머지 그 폐기물을 분리수거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자 준수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평가위원님들이 구술을 하는 걸 봤는데 단 한 번도 안 물어보신 분들이 없었어요. 무조건 한 3개에서 5개는 말해라 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비행 금지 시간대가 있는데요. 야간 비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야간 비행이라 하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즉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야간 비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특별 승인 비행, 특별히 내가 정말 야간에 해야 된다, 뭐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 특별 비행 승인을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공공의 목적이었을 때 가능하겠죠. 자, 비행 금지 장소입니다. 비행장으로부터 9.3km 어디죠? 관제권입니다. 관제권. 관제권에서는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이 어디죠?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해서 국방, 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뭐 P73A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150m 이상 절대 하지 않습니다. 150m 이상에는요, 경량항공기가 다니잖아요. 그리고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이기 때문에 절대 150m 이상 날리지 않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뭐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왜냐하면 기체가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자, 낙하물을 절대 투하하면 안 됩니다. 뭘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자, 음주 상태 절대 안 됩니다. 약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자동차 운전면허 보면은 0.03%만 돼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더 낮아요. 0.02. 0.02에서 0.06 미만까지 60일 효력 정지, 0.06에서 0.09 미만 120일 효력 정지, 0.09% 이상은 180일 또는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음주, 약물 후 비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자,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예, 시계 비행하세요. 가시권 비행하세요. 라는 겁니다. 보면서 하세요. 자, 안개,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나는 경우 절대 비행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준수사항 미준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비행금지구역 보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은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그래서 P73A, 청와대 인근,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강북 등 반경 2해리, 약 3.7km입니다. P73B는요, 청와대로 인근입니다. 반경 4.5해리, 약 8.4km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P73 있죠? 원전 지역입니다. 요거는 단골처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돼요.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더 편한데요. P61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무슨 원전? 네, 고리 원전 하시면 됩니다. 자, P62 뭐죠? 네, 경주죠. 경주의 월성 원전입니다. P63 네, 영광의 한빛 원전입니다. P64 네, 울진의 한울 원전입니다. P65 대전에 여기만 좀 특이해요. 대전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P65 많이 물어봐요. 좀 특이하죠? 나머진 다 원전인데 여기는 연구소잖아요. 자, 그랬을 때 원자력 발전소 반경 18.6km까지는 금지입니다. 아까 관제권은요, 얼마였죠? 9.3km잖아요. 여기에 2배 곱하기 2 하니까 18.6 이렇게 외우셔도 편할 것 같아요. 제한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제한한다. 항공사격, 대공사격의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냥 R75, 레스트릭트 해서 제한하다 라는 약자거든요. R75 했을 때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P73A, B, R75 이 공역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을 보시면 이거는 다 비행 가능한 지역들이에요. 네, 이렇게 비행 가능한 지역들도 나타납니다. 자,
관제 공역은요, 관제탑 중심으로부터 9.3km는 안 됩니다. 허용고도, 비행금지, 제한, 관제 공역 등을 제외한 150m까지 가능합니다. 드론 자격증을 따면은요, 150m까지 가능하고요. 몇 킬로그램? 150kg까지 가능합니다. 세트로 같이 외워주세요. 자, 기상조건, 비, 눈, 태풍, 번개 등 악기상시 당연히 비행하면 안 되겠죠? 풍속 같은 경우는 방지용 드론의 경우 5m/s 이내에서 비행하도록 합니다. 약도, 비산의 우려도 있고요. 예,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 비상 절차 중요합니다. 비상 절차 3단계. 자, 우선 주변에 알려야겠죠. 비상 해도 되고요. 위험합니다. 드론이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라고 해서 비상 상황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착륙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체를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충돌 예방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다른 모든 항공기나 헬리콥터, 동급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비행 등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보를 해야 될까요? 초경량이고, 드론은요, 그래도 앞뒤, 좌우, 신속하게 우리가 이거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동급이나 아니면 헬리콥터 이런 게 있을 때는 무조건 피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단골처럼 나오는 문제입니다. 노탐, 항공 고시보, 노티스 투 에어맨 해서 노탐이라고 합니다. 자,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 요소의 신설, 운용 상태 및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으로 항공 종사자들에 배포하는 공고문, 그냥 항공고시보 외워주시고요. 노탐은 항공 종사자들에게 알리는 안내문, 공고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3개월,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통상 28주기로 공고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륙 중 비정상 상황 시 대처 방법. 아까는 뭐였죠? 네, 아까는 비상 절차였고요. 비상 절차. 비상! 그래서 신속하게 비상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착륙시키고 기체를 점검한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비정상 상황입니다. 비정상 상황 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륙 중에 엔진이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비정상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륙을 신속하게 빨리 포기하고 착륙해서 기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착륙이 불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나무, 전봇대 등에 충돌시켜서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불시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면 나무나 전봇대에 충돌시켜서 착륙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자,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네, 뜨는 힘 양력과 그 반대인 중력,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 그 반대 항력,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있습니다. 호버링 시 작용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양력과 중력입니다. 양력과 중력이 같아질 때 호버링이 이루어집니다. 자, 비행 시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증, 비행 승인서, 안정성 인증서 해당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비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페일세이프란 조정기와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기체가. 그럴 때 기체가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이륙 지점으로 돌아와서 착륙하는 기능을 페일세이프라고 합니다. 자, 5번 많이 물어봅니다. 비행 중에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어디에다 신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지방항공청 11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항공청, 각 지방항공청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째, 프롭 개수에 의한 드론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4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 아까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피치가 무엇입니까? 프롭이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전진하는 거리입니다. 기하학적인 거리입니다. 네. 자, KV란 모터에 KV라고 있습니다. 1볼트당 분당 회전수 RPM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1V당 분당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80kV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두 팩이 만약에 22.2V가 두 개니까 44.4V. 그럼 총 RPM 수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체의 신고 번호 쓰다 보면 S7145, 뭐 7147, 7148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S, 초경량 비행장치를 의미합니다. 7은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입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1년 번호고요. 가장 마지막에 알파벳은요. 뭐냐면 각 지방 항공청을 의미합니다. A부터 R까지는 서울 지방항공청, S부터 X까지는 부산 지방항공청, Y부터 Z까지는 제주 지방항공청입니다.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10번 자격증 명칭. 선생님이 타려는 자격증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부분은 좀 많이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30만원 되어 있고요.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는 200만원, 1차 100만원, 2차 150, 3차 200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1차가 20만원이고요. 2차가 100만원, 3차가 200이었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1차가 200만원으로 5배나. 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가장 마지막 단계인 200만원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1차 150, 1차 100, 2차 150, 3차 200만원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자, 자격증을 따지 않고 비행할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는 300만원, 안정성 인증 검사 없이 비행한 경우 500만원, 음주, 약물을 하고 비행한 경우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꼭 외워야 될 거, 조종자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네, 그리고 안정성 인증 검사 받지 않고 했을 때, 그리고 술이나 약물 등을 하고 비행했을 경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만하세요? 사실은 구술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내가 외울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확실히 하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